조영찬의 차이나뷰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수출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죠.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CPI, PPI가 각각 발표가 됐고 또 오늘 18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중국과 관련한 사항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세하게 논의를 해보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주말에 발표된 중국의 수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9월달 중국의 수출은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는데요. 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작년 이맘때 홍콩에 대한 허위 수출이 상당 부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림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홍콩에 대한 수출인데요. 작년 9월달 전후부터 올해 2, 3월달까지 홍콩에 대한 수출이 비이성적으로 급증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이 허위 수출로 밝혀졌는데요. 이 부분이 역기조 효과가 발생하면서 현재 중국의 무역을 하락시키는 그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위해나 절상이 지금 빨라지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 것도 있고요. 또 작년보다는 추석이 일찍 찾아오면서 노동 일수가 감소한 것도 이번에 중국의 수출이 감소한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9월달 수출은 플러스 7.4%를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생산이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원성 원재료에 대한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꾸준하게 증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추석이라든지 그리고 홍콩으로의 허위 수출 등을 우리가 뒤집어 봤을 때 중국의 수출 이 감소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조업 일수를 가지고 다시 계절 조정을 해보면요. 네. 9월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플러스 5.3%입니다. 또 수입은 플러스 8.3%이기 때문에 완만한 회복세를 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올해 중국의 수출은 7% 전후 그리고 수입은 8% 전후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중국의 수출은 두 자릿수를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첫 번째는 아무래도 IMF가 보고서를 통해서 해외 수요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비용 상승에 따른 수출 기업의 경영 환경 악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중국의 수출 가격과 수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위해나 절상으로 인해서 수출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국의 수출 수량이 뚜렷하게 지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육성하는 데 소홀했고요. 세계적인 첨단 기업들을 육성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차츰 중국의 수출은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중국은 수출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투자 주대 외발 경제를 끌고 나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은 8%대 성장보다는 7%대 안착이 더 중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9월에 이 감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중국 수출이 상당 부분 산업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에도 약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은 9월 달까지 보면 10.8%나 증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수입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국가들의 중국 수입 시장 점유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뚜렷하게 1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일본은 급속도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경쟁 대상국인 일본과 대만에 비해서 휴대폰이나 반도체 그리고 디지털 TV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 쪽의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은 생각보다 탄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수출 지표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수출 수주 지수가 3개월째 계속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수출도 지금 고도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부가가치 부품 수요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신용 도시화라든지 3월 인터넷이 도입이 되면서 중국 내수 시장이 앞으로 점점 커지고 있고요. 또한 그 서안의 삼성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무안의 SK 에틸렌 공장과 같은 대형 공장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면서 관련 장비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수출 부진이 우리나라엔 상대적인 호재가 되면서 내년 초까지는 계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또 오늘 오전에 앞서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국의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금 3%로 뛰어 올랐는데 경기 회복에 대해서 경기 회복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가 빨리 찾아오면서 아무래도 식품 가격 상승이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3.1%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식품 가격은 9월 달에 6.1% 상승했는데요. 채소라든지 돼지고기, 계량 가격이 올라간 게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중국의 그 부동산이라든지 의류 가격이 계절적인 영향으로 계속 상승세를 타기 때문에 4분기 말에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부 목표인 3.5% 전후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통화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부 지출도 차츰 줄이면서 공급 측면에 규제가 가한다는 점에서는 4분기 중국의 그 빠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최근 그 재고 조정이 활발히 진행이 되면서 차츰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디플레이션 탈출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또 앞서 말씀드린 오는 금요일 18일에 발표되는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2분기보다는 지금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상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의 그 경제 지표들, 선행 지표들을 보면은 모두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3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7.8%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앞으로 성장률이 좋아졌다는 점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악재가 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왜 이런 거 하니? 중국이 성장과 관련해서 안정 궤도에 들어섰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이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정부의 채무 정리도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잉생산시설이라든지 환경오염 업체에 대해서 본격적인 퇴출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림자 금융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재테크 상품에 대한 그 건전화도 추진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그 증시나 중국 그 증시에서는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9월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좀 늘어난 영향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산업 생산은 조업일수 감소로 인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고정자산 투자는 20.3%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철도 공사라든지 상하수도와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주도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 경제는 계속해서 회복세를 이어나가게 되겠고 하지만 이렇게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서 구조조정의 고통은 더 더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또 세계 경제 기관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내놨는데 거의 7% 중반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낙관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중국의 잠재 성장률은 현재 7.3에서 7.5% 정도입니다. 현재 그 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7.6%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7.7%의 잠재 성장률을 윗도는 안정 성장 구도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중국이 알루미늄이나 시멘트, 철강과 같은 여러 개의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해서 1,400개 기업들의 그 공장을 폐쇄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빠른 성장을 좀 회복되긴 힘들겠고요. 14년에도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7.8% 전후가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고종자산 투자, 특히 제조업이라든지 부동산 쪽의 그 투자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은 앞으로 빠른 회복보다는 7% 중반을 전후한 움직임이 한 2, 3년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부터는 중국의 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5%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도 당분간은 7% 중반의 회복은 가능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5%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중국 같은 경우는 11월 삼중 전회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테고 뭐 여러 가지 국면을 보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모퉁이를 돌아서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투자자들이 중국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하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중국은 지금 네 가지 커다란 그 전환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성장률이 급속도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큰 전환점은 고도 성장에서 지금은 안정 성장 국면으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특히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총 인구가 현재 급속도로 감소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 때문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중국의 잠재 성장률은 차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주도에서 소비 주도의 성장을 전환시켜야 되겠고요. 또 환경을 훼손하는 이런 정책에서 자원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건비들이 지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 공장에서 중국은 이제 세계 시장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세계 최대 그 신차 판매 그 양을 보듯이 앞으로 중국은 소비 시장으로의 전환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은 세계 경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두 자릿수 성장이라든지 세계 공장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즈니스 전략을 하루속히 바꿔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성장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도 비즈니스 전략을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을 좀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차이나뷰 오늘 이 시간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